기자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주부들에게 기상 알림만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알람이 있죠. 이커머스 업체들이 보내주는 세일 행사 알람인데요. 최근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팔리고 또 줄이고 혹은 더 키우면서 진화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현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픈마켓 11번가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그 희망퇴직 신청이 이제 일단 지난주 마무리된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적자가 오랫동안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그 심각하면 지금 강제 매각설까지 불거진 건지요? 예, 11번가 경영 실적을 지난 한 3년만 돌아보면 네네. 2020년부터 22년까지 누적 매출은 한 1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3년 동안 영업 손실이 2,300억이 넘어요. 네. 비율로 보면 12%가 넘습니다. 네. 이거 어떤 그 경영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어려운 실적이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좀 나아졌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서 누적 1, 2, 3분기까지 매출은 6천억인데 올해요. 예, 네. 올해 1, 2, 3분기 동안이요. 그런데 손실이 910억입니다. 이게 그 손실률을 보면 15% 지난 3년의 평균보다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좀 견디기가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희망퇴직 그 신청을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그러니까 네, 젊은 맞습니다. 나이 예. 35세 이상 5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상을 정했더라고요. 네, 좀 충격적인 것이죠. 네. 예.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유통의 업의 속성으로 보았을 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유통산업의 숙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좀 절감해서 손익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사실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일에 11번가가 풀필먼트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고 AI를 도입하고 로봇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활용하고 이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테일 테크라는 것을 도입해서 네. 잉여 인력이 대량 발생해서 희망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데 11번가 같은 경우에 앱 사용자, 그러니까 쇼핑 앱 사용자 수준에서 보면 쿠팡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2위 업체거든요. 네. 근데 2위 업체인데도 그러니까 트래픽이 그렇게 많은데 네.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 고객 수가 많은데 네. 매출이 못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몸집을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풀필먼트 그건 무슨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산다 그러면 TV나 또는 PC 화면에서 상품을 보고 고릅니다. 네네. 우리는 그냥 상품 보고 고르고 돈만 지불하는데 네. 그 뒤에서 생산하고 운송하고 페이먼트하고 각종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얘기하는데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몸집을 줄이는 거지 이 자체가 수익성 개선의 어떤 단초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교수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사실 희망퇴직 몇 명 받는다고 이게 얼마나 임금이 줄어들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강제 매각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장에 나온다면 살 주체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수하겠다고 밝힌 곳은 없습니다. 게임의 법칙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Q10 같은 경우 네네. Q10은 메리츠증권과 함께 손잡고 펀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까 제가 그 쇼핑 앱 그 사용자 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래픽. 네. 부동의 1위는 쿠팡입니다. 네. 2,800만 정도가 되니까요. 2위 업체가 11번가입니다. 네. 800만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Q10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11번가를 인수해서 그 사용자를 가져가는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2위 업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11번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2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메리츠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Q10이 지금 의사를 조금 표명하고 있지만 네. 언제든지 알리익스프레스도 참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중국의 그 직접 구매 플랫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계열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강제 매각 수순으로 가면 몸값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2위를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각축전이 벌어지면 의외의 결과도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그 쇼핑 앱 다운로드 순서를 보면 연령대 전 연령대에서 쿠팡이 1위고 전 연령대에서 11번가가 2위입니다. 네. 그래서 알리나 또는 Q10 중에서 누가 11번가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거듭된 적자를 극복하지 못한 건 지금 말씀하신 11번가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 티몬하고 위메프가 그 9월과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었죠. 네, 지난해 그리고 9월입니다. 올 4월에 매각이 된 건데 네.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구매만 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게 매각이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싱가포르에 기반하고 있는 Q10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뭐 사실 창업자에는 뭐 한국인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데요. 어쨌든 다국적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2022년 9월에 티몬 그리고 지난 3월에 인터파크의 쇼핑 부문 그리고 지난 4월에 위메프 이렇게 세 개의 그 플랫폼을 인수를 한 거죠. 그런데 네.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2년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위 8개 그러니까 업체들의 결손금이 10조가 넘습니다. 네. 이커머스 업체들이 고질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커머스 업의 특성상 초반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시간 내에 이게 이제 그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네. 전환이 되지 못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M&A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티메파크 이렇게 부릅니다. 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인터파크. 예. 예. 그래서 요 회사들이 이제 Q10에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네. Q10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인수를 하면서 앱 사용자 수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럼 11번가하고 같아져요. 거의 비슷해진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Q10이 11번가를 인수를 하면 단번에 2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한 게 네. 1,600만이 넘는 사용자가 되면 네. 쿠팡 쿠팡에 2,700만하고 별 차이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11번가가 나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Q10이 이제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업체라고 조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네요. 혼전 중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어떤 그 현상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메트칼프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메트칼프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를 측정하는 법칙인데 네.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자가 좀 늘어나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네. 일정한 임계점을 지나가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이든지 그 임계치를 먼저 달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계치를 넘어가서 기업 가치가 높아진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 부문에서 쿠팡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털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 중에서는 네이버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65 내지 70% 정도가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뒤떨어진 회사들은 M&A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의 1위 기업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재편의 그 시간을 가질 텐데 네. 그때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그 국내 시장 외에 해외 시장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중국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습도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말씀하셨던 그 알리는 물론이고 요즘 보면은 그 테무가 자꾸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테무라는 게 또 지난 7월에 우리나라 본격 진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걸어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예.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우리가 중국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2년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세계 1위 규모가 됐습니다. 언제 2012년이요. 2012년이요. 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선 PC 그 환경보다는 무선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에서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났죠. 네. 그래서 아마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또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QR 코드 붙여놓고 구걸하는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디지털화가 빨리 요즘 되어졌고요. 인도도 그렇다고 하고요. 예.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직접 참관하면서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굉장히 번창을 했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세가 요즘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국 직구. 네. 직구 규모가 2023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네.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인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6,8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핀도어가 만든 테무 이런 쇼핑 앱들이 네. 쇼핑몰들이 한국 시장을 이제 뭐 절대로 가볍게 볼 수가 없고 집중 공략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전용 고객센터도 열었고요. 네. 물류센터도 열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걸 더 확장할 그런 그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알리익스프레스의 쇼핑 앱 사용자 국내 네. 사용자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1번가가 800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무도 테무요. 역시 국내 사용자가 170만을 돌파를 몇 했습니다.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성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저렴한 상품들이 막 눈에 띄니까 네. 반신반의하다 한번 시켜보고 괜찮으니까 또 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배송이 너무 늦다거나 뭐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거는 박스에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왔다거나 교환 반품 하려는데 정말 어렵다거나 특히 중국어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챗 이런 걸 해서 너무 어렵다 이런 불편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세는 놀랍습니다. 예, 근데 중국 쇼핑 업체의 강점 그러면 우리가 네. 일단은 상품 참 다양합니다. 뭐 세계의 공장이니까요, 거기가. 네. 그리고 가격 저렴하고요. 그리고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송 속도 문제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통관 속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중국 제품 하면 뭐 아직도 여전히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가품, 그 짝퉁 문제가 네네.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평택세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 당국도 그래서 근무 시간을 아예 24시간으로 확대를 해서 평택 항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거기서 말씀이신 거죠?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송 속도는 그럭저럭 좀 빨라지고 있는데 더 빠르게 하겠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다 물류센터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진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매력적인 건가요? 우리만 모르죠. 우리만 모르죠.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이 아주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2011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20.7%가 성장을 했습니다. 네. 놀라운 속도입니다, 이게. 놀라운 속도인데 그리고요. 우리나라 소매 매출 중에서 우리 전 국민들이 소매로 물건을 사는 전체 거래 중에서 약 30%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중국 업체들이 봤을 때 이거 황금 시장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업체들이 또 유독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풀필먼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배송인데 네, 네. 중국에서 한국은 굉장히 근거리라서 얼마든지 배송 커버가 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또 중국보다도 한국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한국의 배송 기반이라든지 이런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전자상거래로 장사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로 굉장히 혼란하면서도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전자상거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온라인 업체만 생각하는데 오프라인 업체들도 오프라인 업체들을 옴니 채널이라고 가로로 세로로 다 묶어서 온라인 거래를 합니다. 네네. SSG.com 같은 경우 롯데몰 같은 게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OTT를 통해서 네. 또 일반 기업들은 D2C라고 그래서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스 그래서 네. 고객에게 소비 직접 판다. 자에게. 쉽게 생각하시면 제조업체의 자사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통업체와 모든 제조업체는 다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고 소위 1등만 생존하는 그런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쿠팡은 올해 창업 이래 첫 연간 흑자 달성을 목전에 뒀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2022년 매출이 27조 2천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전년 대비 26%가 늘었고 그러면서 영업 적자 손실은 92%가 줄어서 네. 아마 올해는 흑자로 이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빠른 배송. 네, 네. 교환 환불의 편리성, 네. 저렴한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척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기준 평균 구매 빈도도 1위, 평균 구매 금액도 1위, 네. 그다음에 만족도도 1위. 그래서 쿠팡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메트칼프 법칙에서 임계치를 넘어갔다라고 네. 이제 평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예. 네. 결국 이제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가열되면서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은 이제 통합 정리되고 또 이렇게 쿠팡처럼 또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기업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재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게 어떤 건지 예. 이커머스는 사실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예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우리가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라는 전문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국경을 넘어서서 물류만 가능하면 다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커머스 업체는 다국적화가 이루어지고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즐거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업체들은 이제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커머스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